네, 부활의 세 번째 앨범 가운데에서 사랑할수록이었습니다. 김태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한 11년 됐죠. 11년 창단 이래 이제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밴드가 됐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드록 밴드 거의 없던 시절, 예, 그리고 그렇죠. 공연도 없던 그런 시절에 처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내는 밴드가 드디어 나왔대. 뭐 이런 시절을 거쳐서 누구누구 판냈대. 그래서 앨범 나오기가 힘든 시대였죠. 그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예전에 디엔드 때 멤버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 그렇죠. 그때 멤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 네. 그때 이제 서문 악기사라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거기 서대문에. 예.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네. 지금 위대한 탄생인 이태현 씨하고 네네. 지금 황태순 씨 드럼 치시는 분, 이지용 씨 뭐 이렇게 해서 뜻을 갖고 저 디엔드라는 팀을 했었죠. 네. 예. 그 팀은 주로 어떤 스타일의 곡들을 연주를 했었나요? 주로 카피 음악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송골매나 네. 뭐 이런 음악들을 잘 카피하는 팀이 잘하는 팀이다. 네, 네, 이런 네. 그런 시대였는데 네.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게리 무어나 네. 물론 그걸 거쳤죠. 네. 거쳐서 실력을 다진 다음에 게리 무어나 좀 어려운 음악 그 당시에 네.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좀 카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자랑 삼아서 콘서트를 많이 했죠. 네. 예. 자작곡은 없었고요. 네. 예. 그런 상태. 예. 그런 거 보면 그 카피곡 연주하는 곡목들도 참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런 곡 연주하면은 거의 까무러쳤는데 그게 예. 한 5년 지나가면 고등학생들 연습곡이 돼 있고 그렇죠. 예. 한 10년 지나면 이제 중학생들이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당시 그 게리 무어의 파리장 워크웨이스는 부활이 공연할 때 상당히 뒤에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게리 무어보다 그 파리장 워크웨이스는 부활이 히트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상당히 트레이드 마크였었잖아요. 저희가 많이 하긴 했죠. 하지만 이제 네. 그것도 저희도 어느 만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초에는 이제 이중산 선배님이 네네네. 기타리스트 예. 그분이 그걸 연주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연주해야겠다 생각했죠. 처음이 아니었군요. 예, 예. 근데 언젠가 한번 주상균 씨라고 블랙홀에 계시죠. 네네네. 그분이 나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보다 먼저 파르데나 워크를 했었다. 예.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예. 김태원 씨가 한 거 아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곡은 그 당시에 아주 네네. 굉장히 그 기타 치는 사람이라면 다 치는 그런 유명한 곡이었죠. 예. 네. 자, 그러다가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승철 씨가 가입하게 되고 예. 그리고 첫 앨범을 출반하게 되고 예. 근데 첫 앨범 출반하기 전에도 공연할 때 관객이 꽉꽉 찼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뭐 라이브 문화라는 것도 없었고 유명한 가수들도 공연하면은 관객 안 찼는데 부활은 공연하면 관객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라이브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나마 또 골수 팬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신해철 씨 말씀하셨지만은 김종서 씨가 이제 부활 창단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탈퇴했죠. 예. 탈퇴하고 이승철 씨가 들어오면서 네. 아주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어떤 쉽게 말하면 좀 복덩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앨범을 내게 됐으니까요. 근데 네. 그 앨범이 그동안 그 쌓아온 그 콘서트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예. 자작곡을 만들면서 앨범 활동을 행하기 이전에 그 외국 곡들을 연주하면서 주로 무대에서 활동하던 시대 부활은 레코드에 비해서 훨씬 더 하드했던 것 같아요. 곡들도 헤비메탈 선곡들이 굉장히 많았던 예, 것 그랬죠. 같고.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당시 회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저도 이제 나이트클럽을 일을 했었는데 그 전에. 예. 근데 그때 선배님들이 항상 어려운 거를 카피하고 있으면은 네네.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뭐냐면 들겠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신해철 씨도. 들겠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들어주지 않는 음악을 뭐하러 혼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멜로디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걸 알고 그런 어려운 걸 접해야지 전혀 그런 걸 모르면서 어려운 것만 해버리면 너는 그냥 어려운 사람일 뿐이다. 뭐 이런 그런 말을 어렸을 때 아주 운 좋게 좋은 선배들을 만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사실 에피소드지만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제가 만든 곡이지만 다들 그 곡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리더인 제 자신은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한 번에 와닿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양홍섭 씨 네. 만나서 희야라는 곡을 듣고 그 첫 멜로디 두 소절 딱 듣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만큼 좀 겁이 있었던 겁을 먹었던 거죠. 왜냐면 앨범 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네. 거기서 그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그렇죠. 못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주위에 제 주위에 그 아주 실력 있는 밴드들도 다 팀을 못 내는 앨범을 못 내는 상황들이었고 네.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 그러니까 그 앨범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전 인생이 걸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그렇죠. 수밖에 없었군요. 음악을 하느냐 못 하느냐니까 뭐 네. 죽느냐 사느냐와 같죠. 네. 음악하는 사람으로부터.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그 희야하고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두 곡이 다 히트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걸 못 느꼈었어요. 비아 당신의 이야기는 좋아하는 분들만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네네. 하고 희야는 뭐 대단히 히트를 했었죠. 네. 아주 뭐 너무너무 그 하다못해 길거리 사물이 막 다르게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네. 예, 아주 그 딴 세상에 온 듯한 예, 그 정도로 그 히트라는 것은 맛을 봤습니다 그때. 예. 자, 그러면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희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앨범 가운데서 희야 들었습니다. 오늘 뮤지션 코너에는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훈 씨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의 김태훈 씨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언더그라운드를 순식간에 벗어나서 그 대중적인 인기 밴드로 성장을 하게 된 그 시기에 또 백두산이라든가 신화이라든가 H2O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하게 중흥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4인방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4개의 밴드 가운데서 포스트에서 있던 그 이승철 씨의 뭐 어떤 스타성이었는지 아니면 부활의 음악이었는지 상당히 그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밴드는 부활이었었어요.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신화이 같은 경우에는 좀 LA 메틀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밴드들은 상당히 서구적인 음악을 하는데 부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음악하고도 믹스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 음악적인 성향은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본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라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레코드 카피가 이제 선생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블랙 사바스나 디퍼플이나 레드 제프린 뭐 이런 음악들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부터 이제 우리나라 선배들 음악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합이 된 거죠. 거꾸로 들으셨군요. 팝 먼저 듣고 가요 나중에 듣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음악이 그 본토는 그쪽이니까. 그쪽 물론 신중현 뮤직 파워라든가 뭐 이런 음악들도 굉장히 카피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합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다른 밴드들은 그러니까 서구 밴드와 유사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다가 최상의 목표를 두는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활은 대중가요의 일반적인 노선하고 믹스되는 노선을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음악적인 주장이라든가 거기서 일부 이제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그런 밴드들은 부활이 가장 말하자면 하드락 밴드로서는 4개 밴드 중에서 제일 연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하드락이냐 헤비메탈이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전 편견이 없습니다. 어떤 강한 락이라든가 뭐 약한 락이라든가 이런 것의 높낮이를 구분을 잘 저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특이한 어떤 그런 유일한 기회이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언더였어요. 그 각 계통에다 하다못해 뭐 쉽게 얘기해서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였고 유일한 길이고 또 그런 상태였고 거기서 과감하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 음악을 전 8곡을 만약에 다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보면은 거의 그 타이틀이라고 대중과에게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곡 한두 곡 빼고 나머지는 다 실험적인 음악을 했었습니다. 그 음악들을 다 들어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 우리나라가
하긴 뭐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블랙 사바스다 그러면 전 앨범을 다 네. 들어보죠. 하지만 네.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히스곤 딱 들어본 사람들은 발라드 그룹인가 보군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길거리에서 막 그 불법 테이프들이 그래도 네. 어느 만큼 팔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의 원인도 바로 그런 취향 때문에 그러니까 네. 좋은 곡만 편리하게 뽑아놓으면은 그런 것이 아닐까. 네네. 그래서 어느 만큼 브릿지가 되는 네. 음악이 있어야 그 네. 사람들한테 우리 걸 나중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주장을 하면은 네네. 아예 듣질 않아 버리면은 그냥 음악인으로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공포도 있었죠. 음반을 프로듀스하실 때의 어떤 상업적인 밸런스와 음악적인 주장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계산을 하셨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근데 계산이라기보다는 네. 대체로 우리가 들었던 선배들의 음악이 다 좋은 음악들이었어요. 근데 네. 그걸 대중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할 수 없죠. 하지만 좋은 멜로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멜로디라는 것은 상당히 동양적인 음악이라는 겁니다. 네네. 예, 동양의 그 색깔이라는 것은 좋은 멜로디와 네. 시적인 가사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것의 영향이죠. 그게 이제 히트를 했을 경우 대중성이 되는 거고. 네네. 그 좋은 예를 들어서 사랑할수록 같은 경우 제가 고 김재기 군과 레코드사를 한 4-5군데를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 네. 곡 갖고 데모를 해서. 근데 전부들 그 곡이 모든 분들이 거진 다의 분들이 곡이 어렵다고.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빠꾸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예. 하지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저 자신도 그 음악의 멜로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음악이 이상하게 어떻게 우연해서 기적으로 히트를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저도 계속 듣는 순간 그 멜로디가 굉장히 쉽고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인이. 예. 네. 그런 어떤 이상한 마법 같은 그런 네. 걸 느꼈습니다. 근데 분석은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된 네. 건. 예. 그럼 나중엔 사람들은 저 곡은 멜로디가 쉬워서 히트를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글쎄요. 있고. 모르죠. 예. 모르겠는데 그 전에 들었다면은 이건 난하잖아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네, 재밌군요. 자,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3집 가운데 네. 저 별이라는 연주곡입니다. 기타 네네. 연주곡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현식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모든 뮤지션들한테 바치는 곡입니다. 네. 네, 연주곡 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주로 작품자로서 그리고 밴드의 리더로서 프로듀서로서의 얘기들이었는데요. 기타리스트로서 얘기를 하자면 앨범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속주나 예. 다 댐벼라 부셔라 류들은 점점 없어지고 예. 점점 느려지고 우울해지고 예.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87년도 그때는 이맘스틴의 네. 등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혔죠. 기타리스트들의 손가락이 망가지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 그 멤버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핑크 플로이드 음악에 심취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근데 단점이라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타리스트로서 네. 작곡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 기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속주나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좀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속주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게 아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맘스틴 앨범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앨범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에 비해서 그건 너무 좀 엄청난 네. 별로 안 좋은 대가가 아니냐. 그래서 또 작곡에 사실 취미가 더 많아요. 저는. 예. 기타는 내가 생각하는 음을 표현할 정도로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네. 정도 연습만 합니다. 그럼 최근에 기타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작곡을 하고 밴드의 사운드를 만들고 그런 쪽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기타는 일단 방에 앉아야 되고 기타를 네. 잡아야 된다는 그 좀 네. 노력이 필요하고 네. 작곡이라는 거는 방이 아니래도 차 안이건 네. 어디건 어디서나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좀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좀 잘 맞는 거죠. 그 네. 작곡이. 예. 솔직히. 예. 그 기타리스트뿐만 아니라 작사에서도 글들이 상당히 우울한 편인데요. 예. 그거는 또 간단해요. 그게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보듯이 네네. 예.
그 제 음악 세계가 그런 세계니까 하지만 제 일상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일상은 상당히 밝아요. 밝은데 둘 다 밝으면 또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네, 뭐 연극인처럼 네. 자기가 이런 역할을 맡으면 그런 연기를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음악을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앞으로 이제 5집이 나오겠지만 5집의 제목을 정했으면은 그걸 영화의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연기를 또 4인조가 하는 거죠. 네. 조연 주연을 나눠서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우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팬레타가 가끔 오면요. 네. 가끔요.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할 것 같다. 일상이. 예. 예. 뭐 근데 굉장히 그 우수와 고뇌에 예. 찌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하도 그런 표지가 오길래 내가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엑소시스트를 만든 네. 감독이 네.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진 않다.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아주 걸작인데요. 자, 이번엔 어떤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아, 4집, 3집보다는 많이 안 나가는 앨범이지만요. 4집에서 저 드나드는 그리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 예, 몇 번에 수록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번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그 곡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네, 예. 드나드는 그리움 예. 듣겠습니다. 스트이면서 리더 김태원 씨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활 라인업의 변동이 있었죠. 예, 저 보컬이 일단 저 김재희 씨가 탈퇴하고 네네. 박광규 씨가 들어왔어요. 네. 예, 저기 멀리 저 송탄에서 왔는데 미군 부대에서 노래를 했었어요. 예, 그런 출신이고. 네. 드러머는 또 저 김성태 씨가 미국에 가는 바람에 네네.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새로 교체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라인업의 변화도 꽤 있은 편이네요. 예, 좀 많았죠. 네. 예. 근데 그 한 가지 음악을 이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 같은 경우도